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선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특히 대선은 미래에 대한 선택이긴 하지만 선거를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최근에도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인터뷰를 해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수층도 이제 거의 처음으로 아마 우리 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전략적 선택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그전에 별 고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도 맞고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이제 차악을 선택한다 내지는 본인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문연대라고 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결집을 하는 게 안철수 후보에게 결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이나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 안희정 지사 이렇게 쭉 흘러다니던 표심이 이제는 이제 후보 다 정해졌으니까요. 안철수 후보한테 모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안철수 후보를 밀었을 때 사표 방지가 되고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이 계속 고민을 할 테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실망을 시키지 않아야 되죠. 보수층 입장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자신들과 생각 같이 하지 않는지, 같이 하는지 이 부분도 지켜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풍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지층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큰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소개드린 대로 보수 표심이 옮겨온 것인 만큼 가변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표가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 여지도 있고 또 얼마만큼 붙들어 두느냐도 안 후보의 지지율 유지에 가장 중요한 수로 뽑을 수가 있겠는데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이 반문재인 정서. 그래서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 문항에서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했는데 보수층에서는 호감이 가지 않는 데가 무려 75%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보수 표심이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 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반기문 전 총장도 있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있고 이런 후보들 지지할 수 있는 이 보수 대표 주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 고르바초프와 80년대 한참 딜을 했을 때 유명한 그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신뢰는 하되 검증은 하겠다. 저는 이 보수 표심이 앞으로 이 검증의 잣대를 댈 때는 안보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보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지는 반드시 또 검증을 할 것이고 그 신뢰가 유지된다면 지지하겠지만 유지되지 못한다면 후퇴를 하거나 또는 투표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철수 후보의 사드 관련한 입장이 좀 바뀌고 있죠. 근데 뭐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는 또 관련 업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도 자주 이 호프집에 갑니다. 독일은 또 호프 맥주로 유명한데 하는 이유가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이 연립정부 상대방의 지지층들을 흡수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뭐 농담으로 500cc를 마시면 5%를 확보하고 1000cc를 마시면 10%를 확보한다는 농담까지도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친근하고 이 같은 당 내의 후보를 흡수하는 그런 또 이 여론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진 상당히 내코가 석자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자들 간의 그 맥주 파티가 열린 겁니까? 입장도 보니까 500cc 잔으로 건배를 했네요. 네, 우리가 낮 시간에서 술 이야기를 많이 들 수는 없지만 그만큼 술이 가지고 있는 저 맥주라는 것이요. 사실 술이 아니라기보다는 뭔가 화합하는 이미지, 통합의 이미지. 그래서 지지층들이 단단히 서로 묶여지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문 후보로서는 이런 장면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지역별 여론조사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 경북이죠. TK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8%로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앞섰고요.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52%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8%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호남 TK 지역에서는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호남에서는 문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별로 흥미로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안 후보의 경우 지금 봉화마을을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예. 우리가 소개했던 조사에서 보면 부산에서 아직까지 이 문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보수 이 표심 또 보수 정당의 보수 후보의 텃밭이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부산, 울산, 경남 전체의 약 15%의 유권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서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탄력을 받아서 문 후보가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낙동강 벨트의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명의 이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를 배출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낙동강 벨트만큼 부울경만큼은 반드시 있게 된 여기는 사파전입니다. 또 현직 오늘 저녁에 이제 사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홍준표 지사도 경남 아직까지 이 시간 현재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사파전이거든요. 유승민 네. 후보까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문 후보가 얼마만큼 차이를 내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이 대구 경북에서는 보수 표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후보를 반 문재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안 후보를 더 많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대구 경북에서 얼마만큼 홍 후보가 그리고 유 후보가 쫓아가느냐가 전체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주 좀 관심 있게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지켜보는 부분이 호남에서 왜 문 후보 또 안 후보 대결의 결과가 저렇게 나왔을 건데 이 호남의 경우에는 세대별로도 지지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지하는 후보가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20대, 30대, 40대는 문재인 후보, 50대, 60대 이상은 이 안철수 후보 그리고 전남이 다르고 전북이 다르고 광주가 다릅니다. 또 이 순천권, 여수권이 다르고 목포, 장성권이 다릅니다. 네. 전주권이 다르고 또 익산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안 후보가 전반적으로 앞서가는 전국적으로 지지율을 보이게 되니까 호남 쪽이 20대, 30대, 40대들이 위기인식을 하면서 결집한 네.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로도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예. 한국 정치사의 가장 고질병으로 지적이 되는 게 지역구도 아닙니까? 과연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 지역구도 어느 정도나 깨질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이제는 지역구도뿐만 아니라 세대별로도 조금 선택을 달리하는 게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전에 배 본부장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수도권과 지방도 이제 민심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데 저희가 저는 고향이 또 대구니까 거기랑 이제 수도권을 다녀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거든요. 수도권이랑 지방이 그 나이가 비슷한 분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평가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실 문재인 후보는 그 부산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제 후보는 그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그 대표성에 대한 그 국회의원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또 인식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존의 영남, 호남 그 지역별 그 구도는 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수층이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호남과 다른 선택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 내지는 본인들이 이제 차하게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떤 지역별 그 기존의 그런 선거가 아니라 그런 선거를 차악을 선택하거나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지역별 구도가 조금은 깨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일시적인지 또 계속 이어질지 내년 지방선거나 총선 이런 것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 말씀드렸듯이 보충 분석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또 보수층으로부터 서울 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지역구로 두고 있고 또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내에서 보수층들이 더 결집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다른 두 보수 후보는 또 지방입니다. TK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경남지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수도권 지역의 보수층들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서 다른 보수 후보들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 쪽으로 지역적인 배경까지도 작동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향후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지방에서 영원함의 대결 구도는 이제 사라지고 이 수도권과 지방의 이 차별, 개발의 차별, 발전의 차별, 행정의 차별에 따른 이 지역 감정이 나타날 양상도 우리는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노력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지율 못지않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로 기호감도 조사 아니겠습니까? 이 홍준표 후보가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후보가 됐는데 근데 또 홍 후보를 보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에요. 나를 열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후보의 존재감은 이 비호감도로도 얼마든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수 있고 또 회자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기나 관심이 아닌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때는 얼마만큼 국정 운영을 안심하고 또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거에 있어만큼은 비호 호감도보다는 호감도를 훨씬 더 높여놔야 되고 네. 또 중요한 것은 역대 대통령 선거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구 이념에 걸쳐 있는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당선이 됩니다. 진보성이 강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 연합을 통해서 보수 색깔을 가지게 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 진보 성향이라면 좀 더 중도적인 성격이 많은 이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두 가지 이념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 보면 이 홍 후보로서는 두 가지 이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득표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호감도를 주목을 받는 데 있어서는 기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득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비호감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비호감도 1, 2위가 결국 양자 구도로 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제 주장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비호감도가 높다는 게 사실 투표에서 이제 득표로 이어지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죠. 오늘까지 이게 사퇴 시한인데요. 오늘 밤 아주 늦게 경남지사직을 사퇴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통보는 뭐 방송에는 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일쯤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만약 홍준표 지사의 계획대로 한다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오늘까지 선관위의 통보가 이루어져야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사정까지 시한을 맞추어서 실제 통보는 내일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보궐선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지금 행정부지사를 하는 분이나 이렇게 그런 대행체제 비슷하게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지사의 주장은 뭐 거의 이제 보궐선거를 하면